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40편 과거 제도를 개혁하다. 하천 파는 일이 끝났으니 과인의 마음이 참으로 편안하도다. 이제 공사를 마친 인부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이 앞선 나머지 서로 다투어 한강을 건너다 생명을 상할까 염려되는구나. 마땅히 각 도별로 차례를 지켜서 강을 건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례를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강을 건너는 자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전하, 한강 이남에 사는 인부들이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이렇게 해서 한양도심의 물길을 정비하는 대역사는 일단 끝이 난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를 마쳤다는 얘기고, 한양을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토목공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천 정비의 역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되었던 개천도감을 없애는 대신에 그 기구를 행랑 건축의 역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랑조성도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입니다. 지금 청계천에 가면 우리가 흔히 수구교라고 알고 있는데, 수구교도 있지만 거의 해전교 있고 원래 조선시대 때 많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궁궐까지 필요한 행랑들을 쭉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행랑조성도감에서 하고, 곧 이 행랑조성도감의 사업이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나오는데, 마지막 4차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종로에 말하는 그 시점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수도 서울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다라고 얘기한 것은 수도 서울 대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행랑조성에 관련된 기사를 모아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종 12년 2월 10일 비로소 시전의 좌우 행랑 800여 간의 터를 닦았는데, 그 행랑들은 해전교에서 창덕궁 어귀에 이르는 거리에 조성되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장사치나 승도 등 외방의 유수들을 불러 모아 양식을 주어 역사에 투입하고 개천도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였다. 5월 22일 도성 좌우의 행랑이 완성되었다. 궐문에서 정선방 어귀까지의 행랑이 472간이었다. 진선문 남쪽에 노문 5간을 세워서 돈화문이라고 이름하였다. 의정부에서 창덕궁 문 밖의 행랑들을 각사에 분배하여서 신하들이 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침에 각사별로 모여 기다리는 조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기다란 행랑, 즉 장행랑을 조성하는 공사가 5월에 가서야 모두 끝이 나는데요. 행랑으로 연결된 구역을 설명을 하자면, 오늘날의 보신각에 해당하는 종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북쪽은 경복궁까지에 이르고, 동북쪽은 창덕궁과 종묘 입구에 이르며, 남쪽은 숭례문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일대의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당시에 기다란 행랑으로 연결된 한양 중심부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군요. 전시간에 한양도심의 물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청계천 등의 하천을 파고 석축을 쌓는 등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왕조실록에는 이때 인부들이 팠던 하천을 도랑거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는 글자가 운하를 나타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1412년 11월 조선조정에서는 전라도에서 거둔 쇠곡을 도성인 한양으로 운반하는 문제를 두고 어전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집니다. 전하, 전라도의 조세미를 운반하던 배가 춘천도의 안흥량에서 풍랑에 좌초되어 인명과 세곡을 모두 잃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사옵니다. 이제는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이옵니다. 그곳은 바닷길이 험해 고려 때부터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던 곳인데, 과인이라고 어찌 계책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
주상 전하, 순제 안흥량에다 운하를 뚫어서 배를 소통시키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사옵니다. 운하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지. 운하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지. 결핍하면 운하운은 하는데 영의정 하륜이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조은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운하를 뚫자는 안을 내놓자 여기저기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순제의 안흥량에 대해서는 태종실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제는 충청도 태안군의 서쪽 산마루에 있는데 길고 곧게 바다 가운데로 뻗쳐 있어 수로가 험난한지라 이름하여 안흥량이라 하였는데 전라도의 조우는 이곳에서 실패가 많아 예나 이제나 걱정거리였다. 산마루가 처음 시작된 곳에다 운하를 뚫어서 수로를 통할 만한 곳이 있었으므로 고려시대에도 왕강이라는 사람이 운하를 뚫으려 했으나 그 땅이 모두 돌산이어서 마침내 시료를 보지 못했던 곳이다. 워낙 뱃길이 험해서 사고가 잦자 일부러 편안할 안자를 붙여서 그 이름을 안흥량이라고 지칭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태안반도 쪽에 안흥만을 일컫습니다. 안흥량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도 썰물 때가 되면 배가 잘 못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은 지형에 관한 지식이 워낙 많이 축적돼 있어서 좌초되거나 하는 일은 적습니다만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오는 조세미를 수백 석씩 실어서 이렇게 지금 한강 하구까지 입구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한강을 거슬러서 올라와 경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거기서 이제 배가 좌초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해안 쪽은 밀물 썰물에 따라서 개펄이 이렇게 노출될 경우에 배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 여기를 운하를 한번 뚫으면 어떻습니까? 운하의 편리함이라는 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거둔 조세국을 운송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운하를 뚫자고 했는데요. 바로 이 운하를 실록에서는 도랑거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도랑보다는 운하라고 옮기는 것이 옳겠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에서 서산군 팔복면 어송리 쪽으로 운하를 뚫자는 얘기인데요. 태안읍에 접해 있는 천수만과 서산시 팔복면에 접해 있는 가로림만을 뚫어서 연결을 하면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배가 태안반도 바깥쪽으로 돌아서 항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운하를 파는 공사는 성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안흥량의 운하 구축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역시 영의정 하륜이었습니다. 전하, 고려 때의 왕강이 운하를 뚫다 중단한 곳이 그대로 남아있사옵니다. 왕강이 뚫던 곳에다 지형의 높낮이에 맞추어 제방을 쌓고 거기에 물을 가두면 제방마다 작은 배를 띄울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둑 아래쪽을 파면 배를 소통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좋은 선이 포구에 닿으면 조세미를 작은 배에다 옮겨 싣고 둑 아래에 이르러서는 다시 둑 안에 있는 작은 배에 옮겨 싣는 것이옵니다. 이러한 차례로 운반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배가 전복될 염려 없이 무난하게 식량을 운반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과인은 영의정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시오? 둑을 쌓든 작은 배를 띄워서 좋은 선의 곡식 가마를 옮기든 우선은 땅을 파서 운하를 뚫어야 하옵니다. 하온데 고려 때 왕강도 포기했을 만큼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 찌레 포기를 하자는 말이오. 하면 바닷물을 소통하여 운하를 조성할 가망이 없는 일에 백성들을 징발하여 헛수고를 시키자는 말이오. 자자자, 그 조용히들 하시오. 이 일은 과인이 독단으로 결정할 일은 아닐 것이오. 전하, 의견이 분분하오니 신이 직접 가서 그곳의 지형을 살펴보고 오겠사옵니다.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나선 사람은 조영무였습니다. 드디어 태종이 결단을 내립니다. 요산군 김승주는 화공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그 지형을 자세히 살피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서 아래도록 하라. 김승주가 순제로부터 돌아와서 화공이 그린 그림을 바치고 실상을 아뢰었는데 왕강이 뚫던 곳은 모두가 단단한 암벽이어서 쉽사리 운하를 뚫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이후로도 그곳 순제의 운하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실시했으나 결국은 공사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번에는 태종실록에 나타난 외교 관련 기사를 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12년 4월 21일 전하, 먼 곳에서 사신이 찾아왔사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했느냐? 헌데 삼국 사신이 오는 것을 어찌해서 이제야 아뢰는 것이냐? 상국에서 온 사신이라면 어찌 이제야 전하께 고하겠사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 사신이냐? 일본에서 온 것이냐? 일본 사신도 아니옵니다. 일본 사신도 아니라 하면 조화국에서 왔다 하는데 조화국이라 했느냐? 조화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 줄 아느냐? 아마도 유구의 별종이 아닌가 하옵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 것일까요? 그 기사의 서두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조화국의 아열 진원상이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조화국은 유구의 별종이다. 손톱 조자와 개구리 와자로 표기해 놓은 이 조화국은 자바를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죠. 그런데 태종실록에는 이 인도네시아를 두고 유구의 별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구는 다름 아닌 지금의 오키나와에 있던 나라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신을 엉뚱하게도 오키나와의 별종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유구국 인근에서 온 사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넘겨짚은 것이죠. 김순자 교수는 이 시기에 조선에게 있어서는 오직 중국에 대한 사대만이 외교의 전부라 여기고 있었고, 일본과는 간헐적으로 소극적인 교류를 했을 뿐 그 외에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는 별 관심도 없었고 또한 지식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다 건너 일본은 사실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고려 말 조선 초의 외교 문제로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 고려 수백 년 동안 일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깥 세계가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가 어떤 지역이 있고 어떤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들하고 관계를 국교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오면 막지 않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도 보면 고려 말에 보면 고려 전기에도 보면 대식국 상인들이 남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고려 후기에도 보면은 아유타국에서 사신이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류구국에서 몇 번 지속적으로 사신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조선 건국 당시의 외교 노선을 흔히 4대 교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4대는 물론 명나라를 받들어 모시는 존명사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이외의 국가와는 교린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인데요. 사학자 이성문은 조선 왕조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존명사대가 조선보다 문화나 국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월등한 명나라를 상대하는 외교 방법이었음에 비하여 교린은 명나라보다 못한 여진이나 일본을 상대하는 외교 방법이었다. 그러나 교린이라는 그럴듯한 외교적 용어로 표현돼 있지만 조선은 일본이나 여진에 대하여 무성의한 자세를 보였다. 가능하면 이들 나라와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들 나라와 상대해봤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과의 전쟁 또는 긴장 상태는 막아야 했기 때문에 교린이라는 최소한의 외교 관계만 유지하려 한 것이다. 일본과의 외교에도 이렇듯 무관심했던 것인데,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자바에서 사신이 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못했겠지요.
이때에 온 사신편에 서신을 보내온 진원상은 그 전에 풍랑을 만나서 조선으로 표류해 왔다가 도움을 입은 바 있는 인물로서 그는 조선의 국왕이 아닌 의정부 대인을 수신인으로 해서 글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조화국의 진원상입니다. 먼저 조선국의 의정부 대인과 같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립니다. 제가 전년에 외구의 공격을 당하였을 때 감사하게도 저는 조선국의 황은을 입었습니다. 저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시고 또 군성까지 주시었으니 견마의 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조선국을 출발하여 일본국 바다 안에 이르렀을 때 배에 물이 새고 풍랑이 심하여 해안까지 표류되었습니다. 곧 배는 침몰되었으나 다행히도 생명만은 보존하였습니다. 또 외적에게 의복 등을 다 빼앗긴 뒤 추위에 몸이 얼어 견딜 수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 군선 한 척과 예물을 갖추어 보내주어서 무사히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년에 귀국의 후한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면 몸소 친히 나아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은하고 싶으나 친히 황은을 살해하지 못한 점 용서하십시오. 약간의 방물을 갖추어 보냅니다. 이 서신으로 미루어 자바국 사람들이 조선에 왔던 것은 정치적인 교류라기보다는 무역을 위한 왕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서신에서 보듯이 자바국 사신이 가져온 편지를 보면 외구의 공격을 받아서 조선으로 피해왔을 때 조선 조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조선 국왕의 황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등 아예 조선 국왕을 황제인 양 떠받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당시에 조선도 작은 나라들의 조공을 받는 황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견도 존중해야 하겠죠. 태종 12년 6월 전하! 우정승 조영무에게 죄를 내리시옵소서! 조영무에게 죄를 내리시옵소서! 조영무는 궁의를 첩으로 취하였사오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조영무를 엄중한 벌에 처하시옵소서. 사헌부의 대간이 갑자기 우정승 조영무를 탄핵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태종이 사헌지평 이하를 비롯한 간관들을 불러 그 이유를 캐묻습니다. 들어들 오라. 예, 전하. 헌데 우정승 조영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했는가? 주상 전하, 우정승은 불경하게도 출궁한 여자를 자신의 첩으로 삼았사옵니다. 출궁한 여자를 조영무가 첩으로 취하였다. 그 여자가 누구이기? 관음이라는 여자이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게로구만. 그것은 조영무를 처벌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정승이라고 하나 출궁한 여인을 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 과인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김주의 기첩의 딸 관음은 나이가 겨우 10살이었다. 궁중에 들어왔다가 기생의 소색인 까닭으로 5달 동안 지내다 도로 나갔는데 그때 과인이 그 아이에게 시집 가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다. 지금 이미 10여 년이 흘렀고 조영무가 그 아이를 첩으로 삼은 지도 이미 오래된 일이 아닌가. 무슨 까닭으로 이때 이르러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인가? 전하, 사실은 역을 피하여 도망친 관노비를 추쇄하는 과정에 진양 기생 벽도의 딸 관음이 조영무의 첩이 된 것을 알았사옵니다. 그러므로 탄핵을 청하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 않았는가? 주상 전하, 조영무는 이미 크게 신하의 예를 잃었사옵니다.
전일에 상서하여 죄를 청하여 싸우나 전하의 윤허를 얻지 못하여 싸웁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 여자는 주상 전하께어서 비록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궁중에 5달 동안이나 있다 나갔으니 궁녀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조영무는 공신이니 죄를 줄 수가 없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왜 굳이 그의 죄를 청하는 것인가? 불경한 마음을 품은 신하가 있사온데 신등이 법을 주관하는 관원으로서 그 죄를 청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죄를 줄 수 없다고 하셨사온데 신하가 엄연히 불경한 죄를 지은 마당에 어찌 그를 처벌할 법이 없다 하시는 것이옵니까? 또한 조영무가 이와 같은 행실이 있으면서 백관의 수장인 정승자리를 지키고 있사오니 신등은 그와 함께 한 나라의 신하가 된 것을 진실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옵니다. 어허, 관음이란 여자아이가 비록 일찍이 궁에 들어왔으나 과인이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지 않았는가? 또한 일찍이 풍문공사를 행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거는 어찌 경등은 풍문으로 굳이 청하는 것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풍문공사란 흘러다니는 소문만을 듣고서 관리들의 풍기에 관한 일 등을 조사하는 것 등을 일컫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한 번 궁에 들어간 궁녀는 모두 임금의 여자이고 또한 함부로 궁 밖 사가 외출을 할 수 없었으며 죽고 나서야 비로소 시구문 밖으로 영원한 외출을 허락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아마도 이때에는 조선 초기여서 아직은 궁녀에 대한 그러한 엄격한 규율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원칙적으로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궁궐을 나온 이후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었는데요. 궁을 떠난 궁녀들은 한 곳에 모여 살거나 친척집에 몸을 의탁해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인연이 되어가지고 시집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관리가 출궁한 궁녀를 데리고 살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선 초기는 궁녀에 대한 어떤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신하로서 궁궐에 있던 궁녀를 취했다라는 것은 이건 불경죄다. 국왕에 대한 불경죄다라고 문제를 삼는데 태종은 조영무를 두둔하면서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대관들 보고 더 이상 그 문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 초에는 궁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 규정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례상 궁궐 안에 있는 여성들은 직접 왕의 후궁이 아니라 하더라도 왕의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직접 왕의 부인이 되었던 안 되었던 관계없이 궁궐에 한번 살았던 여자가 신하 신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거는 이제 첩이됐다는 거는 부부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불경죄라고 탄핵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조영무는 끝까지 태종의 보호를 받아서 이 불경죄 사슬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쯤에서 조영무가 정치적으로 어떤 행적을 보여온 인물인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조영무는 이성계의 사병이었다. 고려 공양왕 때 이방원의 명령으로 조영규 등과 함께 정몽주를 죽인 뒤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워 한산군에 봉해졌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조영무는 이방원을 도와서 정도전을 죽였으며 이로 인하여 태조의 미움을 받아 잠시 곡산에 유배되었으나 곧 문화시랑 찬성사가 되었다. 이듬해 정사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이후 이방원의 비호 아래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방원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이후 영승추부사와 병조전설을 겸임하고 1405년에 우정승이 되었다. 한마디로 태종이 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태종 이방원의 행동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종은 조영무를 따로 불러서 걱정 말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전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옵니다.
우정승은 근심을 내려놓으라. 아무리 사헌부에서 죄를 청한다 하더라도 과인은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니 경은 걱정하지 말라. 주상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이런 말로 다하기 어렵사옵니다. 신이 워낙 체주가 없어 의정부에 있은 지 이미 7년이 지났사온데 여러 번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사옵니다. 실로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짐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신의 직책을 파면하시어 어진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시옵소서. 허허, 그 걱정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사헌부의 간관들 또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전하, 전일에 조영무의 죄를 소를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상소문을 묻어두고 죄를 묻지 않고 계시옵니다. 주상 전하, 무릇 한나라의 정승은 묵무백관의 사표이옵니다. 비록 조영무가 공신이라고는 하오나 불경하고 무례한 죄를 범하였사오니 재상으로서의 체면을 잃은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주상 전하. 어찌 이러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의정부의 우측에 앉아서 우정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비록 견책은 가하지 않더라도 그 직사만은 파하시어 조정을 무겁게 하고 강상을 바로잡으시옵소서. 그대들이 올린 상소문에 비록 견책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직사는 파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견책을 가한다는 뜻이 어떤 것인가? 직사를 파하는 것 자체가 견책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헌사에서 어찌 사람의 죄를 청하면서 말이 곧지 아니한가? 조영무는 이 시사직의 신하이고 또한 과인의 원정 공신이니 과인이 어찌 내칠 수 있겠는가? 조영무의 행실이 묵무백관의 윗자리인 우정승 자리에 합당치 않은 까닭으로 다만 바직만을 청한 것이옵니다. 뒤에 다시 불러다 쓰시는 것은 주상 전하의 마음에 달려 있사옵니다. 지금 불량하다고 하여 파직하면 이것은 영구히 벼슬길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이 상소문에 적은 가견이라는 두 글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진사는 해석을 해보라. 전하, 가견이라는 두 글자는 견책이 가하다는 뜻이옵니다. 그 여자의 일은 과인이 훤히 알고 있다 하지 않았는가? 궐에 들어온 지 5달 동안에 단 하루도 과인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오래도록 행랑에 머물러 있었는데 궁중 사람들이 모두 그 아이를 두고 어리석고 미혹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과인이 궁궐을 나가서 시집가라고 명했던 것이다. 그런 아이가 출궁한 지 여러 달 만에 조영무가 첩으로 취했는데 무슨 허물이 있다는 것인가? 옛적에 당나라 태종은 후궁 6,000명을 궐 밖으로 놓아보냈는데 그러하다면 그 뜻이 모두 여성이 되리라고 생각했겠는가? 대가는 과인의 뜻을 자세히 받아들이라. 과인은 잠조 시절부터 그와 함께하여 조영무의 충성스럽고 고든 성품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처음에 올라온 상소문 가운데서 한두 군데는 조영무가 저지른 일과는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과인이 보고 나서 곧 불사르고자 하였다. 허나 과인이 비록 부덕하긴 하나 즉위한 이래로 대간의 상소문을 찢어서 불태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까닭으로 이번에도 참았던 것이다. 송나라 태조 같은 이도 오히려 대간에서 가나는 상소를 찢은 적이 있음을 모르는가? 전하, 신은 간관으로서 주청을 올렸을 뿐이온데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신 더 할 말이 없사옵니다. 말을 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는 간관이 말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옵니다. 신은 어리석어서 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사직하겠사옵니다, 전하. 경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가?
과인이 경도로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다. 죄를 정하는 것이 실상에 지나쳤다는 얘기야. 이 과인이 성품이 본래 좀 경하고 급하여 말을 그렇게 좀 심하게 한 것이니 그리야 할라. 그대가 대간으로서 충성하고 곧은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도다. 허나 대간의 말을 과인이 모두 받아들인다면 과인의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나겠는가? 사람이 조금만 하자가 있는 것도 모두 죄를 주기로 한다면 성인 군자가 아닌 바에 누가 온전하겠는가? 이제 다시는 조영무의 죄를 청하지 말라. 조영무는 워낙 태종하고 각별한 사이이고 태종을 위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이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보면 태종이 오히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걔는 옛날에 궁궐에 있을 때 몇 달밖에 안 있었고 내가 조영무 보고 괜찮다고 했던 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이 사람이 궁궐에 있었던 여자라고 하지만은 궁궐에 있을 때 내가 손톱 갖다가 안 했던 여자인데 조영무가 첩으로 취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종이 대간에게 한 말 중에서 관음이라는 여자아이에게 시집가도 좋다고 말하였고 조영무에게 그를 첩으로 취해도 좋다고 일찌감치 윤허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조영무는 태종의 배려로 우정승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아무리 권문세가의 남자라도 감히 궁녀를 어찌해볼 궁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겠죠. 조영무와 관음의 경우에는 조선 초기 내명부에 관련된 규율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과거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과거 제도의 여러 관행 중에서 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른바 좌주와 문생에 관한 폐단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태종 10년 2월 19일에 태종실록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날 태종은 무과시험의 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친시란 임금이 친히 과거장에 나가서 성적을 살피고 직접 급제자를 정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태종과 당시 대원이던 김여지 등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기로 하지요. 이번에 묵과 시험은 과인이 친시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어찌 되는가? 3월 13일이 초장이 없고 15일이 중장이 오며 23일이 종장이 옵니다. 마지막 3차 시험인 종장에는 무슨 기회를 시험하는가? 종장에는 군사 및 병법에 관한 책인 무경을 강하도록 정해져 있사옵니다. 앞으로는 활 쏘고 말 타는 것은 과인이 직접 시험할 것이다. 예, 그리하시옵소서 전하. 과인이 재상을 시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직접 주관하려고 하는 연유를 그대는 알겠는가? 좌주와 문생의 폐해 때문이 아니옵니까? 그러하다. 재상을 시원으로 삼지 않는 것은 좌준이 문생인이 칭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지성이 중죄를 지었는데 이무가 좌주가 되어 이지성을 천거했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 증험이 아니겠는가? 묵과 시험을 볼 때 시원을 파해야 하느냐 파하지 말아야 하느냐? 전하, 무사가 무리를 짓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만일 시원이 있으면 반드시 좌준이 문생인이 징하여 그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이옵니다. 마땅히 평조와 의흥부와 훈련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과거 시험을 시행하게 하시옵고 전하께서 친히 고사장에 임하여 살피시옵소서. 이때 태종은 묵과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 직접 나가서 시험을 감독하고 나중에는 급제자도 직접 결정했는데요. 과거 시험장에서 시원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감독관을 없앤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좌주와 문생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과거 제도는 고려 광종 때 처음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시험을 주관하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원로 대신을 가리켜 과거 시험을 주관한다는 의미의 지공거라고 부릅니다. 이 지공거가 좌주가 되고 그가 뽑은 과거 급제자들이 문생이 되는 것이죠. 김순자, 김윤주 두 교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공거가 최종 합격자를 이제 결정을 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 과거의 급제에서 관리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관리로서의 사회적인 생명력을 준 사람이 지공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명을 주었으니까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급이 되는 거서 고려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뽑는 지공거를 좌주라고 하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을 문생이라고 합니다. 좌주와 문생은 학문적인 부자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그들 간의 끈끈한 의리가 고려 말부터 문제가 되어 와요. 유신들의 자주문생 관계를 통한 세력 결집이 공민왕 때부터 문제가 되고요. 신도는 공민왕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자들이 자주니 문생이냐고 안팎으로 줄지어 있으면서 서로 간정하여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같은 사람은 문생이 문화에서 또 문생을 봄으로써 마침내 나라를 메운 도적이 되었으니 유자들의 폐해가 이어갔습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동문선에 실려있는 권근의 글 중에도 좌주와 문생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과거에서 시험을 맡은 이를 좌주라 칭하고 그에 의하여 급제자로 선발된 자를 문생이라 하였으니 스승과 제자의 예가 이러하였다. 그 문생이 좌주의 생존 시에 스승의 뒤를 이어 시험 자리를 맡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여 경사로 여겼다. 우리 동방은 고려 광종으로부터 그 예가 극히 풍성하여 시험을 맡은 자는 반드시 성찬을 장만하였다가 급제자가 결정되면 예복을 갖추어 문생들을 거느리고 좌주를 받들어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였으니 마치 어버이를 대접하는 것과 구별이 없었으며 임금은 유사에게 명하여 잔치를 하게 하고 특별히 궁중의 아악을 내려주어 영광을 더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좌주는 문생을 보기를 자식과 같이 하고 문생은 좌주를 보기를 아비와 같이 하니 스승 제자의 예가 후했다. 유학 지식이 뛰어난 원로가 지공거가 돼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또 그가 선발한 급제자들이 그의 문생이 돼서 지공거를 어버이처럼 스승으로 받드는 모습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풍속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란 것일까요? 고려시대 광종 때 과거가 실시된 것이 950년대이니까 고려 망할 때까지 거의 450년간 이미 내려오던 관례입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 중기를 거치면서 좌주문생 관계가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됩니다. 공민왕 때이죠. 공민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왕이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이 관리라는 애들이 좌주문생 중요한 것만 알고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미 고려 말의 과거 제도를 한번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지공거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과거 시험을 주관했던 사람과 그 시험에서 급제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좌주와 문생들이 붕당을 만든 것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정치적으로 결속하게 됨으로써 폐단이 생겨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윤주 교수는 과거 시험에서 지공거를 여러 차례 맡음으로써 좌주로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단연 이색을 꼽습니다. 이 자주문생 관계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색입니다. 이색은 4차례나 과거의 시간을 지내요. 당시 유학자들 가운데 최다 기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들이 대부분 좀 사망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제거가 되거나 할 때도 이색의 지위는 거의 독보적입니다. 위화도 해군이 있던 1388년에는 이색의 문생 가운데 이미 제추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문생들이 전개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주와 문생의 폐단을 태종은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태종 13년 1월 5일 사헌부에서
태종에게 추청한 과거제도 개선안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대들이 올린 상소의 취지가 좌주와 문생의 법을 혁파하는 것인데 이미 그 폐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전하, 과거를 설치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오나 어떤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고려 마렵에 이르러 고시를 주관하는 공고자 혹은 지공고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하여 은문이라 일컫고 그 시험에서 급제한 자를 문생이라 일컬었사온데 이들은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본래의 뜻은 살피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서로 붕당을 만들었으니 그 폐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운데 태조 대왕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옛 왕조의 폐단을 혁파하고 법을 일신하여 공정한 제도를 택하시었사옵니다. 대신이 지공거가 되어 그 일을 관장하되 예조와 성균관의 관원으로 하여금 함께 고시를 감독하게 하시었사옵니다. 이리하여 지극히 공정하게 인재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 고려조의 폐습이 혁파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인가? 전하, 문생과 좌주의 구습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어서 급제자들 중에는 지공거에게 아부를 하는 자들이 간혹 있사옵니다. 무과의 경우 지공거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투입한 감교와 교시의 관원들마저 또 지공거를 사은으로 삼아서 당파를 만들게 되오니 이는 임금을 섬기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전하, 바라옵건대 문과와 무과의 지공거, 감교, 고시, 교시의 관원들을 모두 혁파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고도 없애고 지공고의 독단을 막기 위해 내보내던 관원들마저 모두 혁파해버리면 누가 시험을 주관하고 감독한다는 말인가? 주상 전하, 이렇게 하시면 되옵니다. 어떻게 말인가? 문과는 성균관에서 시험을 주관하되 예문관과 예조가 함께 응시자들을 평가하게 하면 되옵니다. 그리고 무과의 경우는 훈련관이 시험을 주관하되 병저와 함께 감독하며 대간으로 하여금 고시에 참여하게 하면 될 것이옵니다. 마지막으로 주상 전하께서 친히 그 제주를 시험하여 임용에 대비하게 되면 선거는 공정하고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원시 또한 이 예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결국 문과는 예조에서 시험을 주관하되 예문 춘추관과 함께 급제자를 감독 선발하고 무과는 병조에서 일을 주관하되 훈련관과 함께 고시하게 했으며 생원시도 예조에서 일을 주관하되 성균관과 함께 고시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한결같이 사헌부에서 건의한 대로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단행된 과거제도 개혁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을 들자면 이전에는 과거의 급제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지공거의 문생이 돼서 충성을 바쳤는데 이제는 국왕이 그 자리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관리 세계라는 것은 국왕을 최고의 정점으로 해서 충성을 바치는 국가의 공적인 질서여야 하는데 나는 국가가 있는 것 혹은 국왕이 있는 것은 모르고 내 좌주만 안다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사적인 인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너무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좌주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향방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에게 충성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왕 입장에서는 좌주문생 관계라는 것이 이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시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시관은 있는데 과거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지공거가 아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학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게끔 만든 겁니다. 이른바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하는 큰 학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학교의 수장은 왕인 거고요. 태종 13년 5월 13일 사헌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전하,
옛 고려의 과거 제도는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고를 은사로 삼아서 그 시험에서 급제한 문생들이 서로 몰려가 붕당을 만들었으므로 그 폐단을 금할 수 없었사옵니다. 이제 이 폐단을 처음으로 혁파하였사온데 그 구습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하였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다시 일대의 선거법을 세워서 이전 왕조의 구습을 영원히 제거하시었사옵니다. 이제 문생과 좌주의 폐단이 확실하게 끊어졌사오니 원컨대 이전에 시행됐던 각 연도별 생원시와 문무과의 명족을 모두 거두어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라. 여기에 나오는 명족이란 연도별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족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자들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기수별로 모여서 자신들을 합격시켜준 지공거와 어울려서 좌주와 문생으로 결탁해서 붕당을 만드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예 그 명부를 적은 족자를 빼앗아서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바뀐 제도에 의해서 과거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그리고 급제자가 어떻게 선발되는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태종 14년 2월 13일 과거 시험을 앞두고 성균관 서생 임징이 간절한 내용을 담아 상소문을 올립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전하, 신의 형인 임빅은 영모죄에 연루되어서 이미 그 처벌을 받았사옵니다. 그러나 신의 장인인 조곤이 미리 자수하였기 때문에 그 처자와 신은 특별히 주상전하의 은덕을 입어 죄를 용서받았사옵니다. 하온데 신이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였사오나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등 3관에서 형의 영모죄를 연루시켜서 지난 10여 년에 과거 응시를 못하도록 정지시켰고 무자년에도 응시 자격을 주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제 다시 과거 본날이 가까웠사온데 신의 응시 자격 문제를 두고 또 3관의 의논이 분분하니 이번에도 시험을 보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주상전하, 엎드려 바라옵건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어 신의 과거 응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친형이 무시무시한 영모죄에 관련돼서 처벌을 받았으니 그의 친동생이 공민권을 제약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장인이 그 영모의 사실을 미리 고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처갓집의 형제들은 연좌를 면했으며 그 덕분으로 사위인 임징 역시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징은 과거의 응시에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상소는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의정부에서 논의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전하, 임징의 형 임빙이 비록 영모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장인인 조곤이 먼저 고하였으므로 임징의 처가 형제들은 모두 연좌를 면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는 부형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연좌의 이유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아들이나 동생이 과거에 응시하고 관리로 서용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드디어 태종 14년 3월 11일 문과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물론 이때는 지공거가 없이 임금인 태종이 직접 시험을 주관합니다. 주상 전하, 시험이 모두 끝났사옵니다. 알겠소. 그러면 영춘 주관사 하륜, 지춘 주관사 정탁, 그리고 예조 판서 설미수는 독권을 하도록 하시오. 예, 주상 전하. 독권이란 응시자들이 지어올린 문장을 읽고 평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한참 만에 하륜 등이 급제자 후보를 선정하는데요. 전하, 오늘 과거의 장원은 신등이 감히 정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하여 신들이 세 통의 대책을 뽑았사오니 이들 중에서 장원을 고르시옵소서. 대책이란
과거 시험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시사 문제를 제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게 한 과거 시험 과목의 한 가지를 일컫습니다. 경들이 보기에 이 세 편의 시권들을 등급으로 매긴다면 그 우열이 어떠한가? 신들이 보기로는 세 편의 시권 중에서 여기 이 두 시권은 서로 수준이 비슷하고 여기 있는 이 나머지 하나의 시권이 조금 아래인 듯 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시권 중에서 하나를 장원으로 뽑으면 되겠는데, 자, 과인은 여기 시권을 쓴 사람을 장원으로 뽑겠노라. 드디어 장원 급제자가 결정됐습니다. 자, 이제 문과 급제자를 발표하고 방방을 할 터이니 호명하는 급제자는 앞으로 나오도록 하라. 방방이란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장원 급제자를 발표하겠다. 장원은 정인지. 이때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이 바로 세종 때에서 문종 때에 이르기까지 한글 창제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천문, 역법, 아학 등 각종 제도 정비에도 크게 기여했고 고려사를 지피라고도 했던 그 유명한 정인지였습니다.